한국 같은 나라는 이제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베트남은 이미 충분히 성장했고 더 큰 파트너들이 줄을 서 있다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불이 꺼진 그날 밤 가장 먼저 전화를 건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거든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들려온 목소리.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알았던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심야 긴급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응우엔 반한 산업부 전력정책팀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어요. 북부 산업단지 대규모 정전이라는 보고를 받고 부랴부랴 달려왔죠. 팀장 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 11시 15분부터 순차적으로 전력이 차단됐습니다. 하노이 북부공단 전체, 그리고 인근 주거 지역까지요. 회의실 스크린에 붉은 점들이 지도 위에 펼쳐져 있었어요. 꺼진 구역들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겨보며 물었죠. 원인은 파악됐습니까? 폭염으로 인한 과부하로 추정됩니다. 쩐이 답했어요. 변압기 두 곳에서 동시에 문제가 발생했고요. 동시에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상하긴 하지만 가능합니다. 쩐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죠. 최근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으니까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제어 로그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전력 차단 시간이 정확히 3분 간격으로 기록돼 있었죠. 공장 구역이 먼저 꺼지고 병원 구역이 그 다음, 주거 구역이 마지막이었어요. 순서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과부하면 가장 부하가 큰 곳부터 자동으로 차단되는데 이건 반대였거든요. 게다가 시간 간격이 너무 정확했어요. 마치 누군가 계획을 세운 것처럼 말이죠. 팀장님, 이 차단 패턴 좀 보십시오. 제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너무 규칙적이지 않습니까? 쩐이 잠깐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죠. 자동 안전장치가 작동한 거예요. 순차 차단은 정상입니다. 더 조사할 필요 없어요. 안씨. 이 정도로 보고서 올리면 됩니다. 폭염 때문이라고 쓰세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사고일까요? 15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패턴은 처음 봤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북부공단 전력 소비 보고서가 쌓여 있었어요. 하나씩 펼쳐보며 오늘 밤 상황과 비교해봤죠.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컴퓨터를 켜서 로그 파일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스크롤을 내리다가 이상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차단 명령이 중앙 제어실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외부 접속 기록이 찍혀 있었죠. 접속 시간은 정전 발생 15분 전이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외부에서 우리 전력망 시스템에 접근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침입일 수 있었어요. 의도된 차단이었을 가능성이 컸죠. 저는 마우스를 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 기록을 쩐에게 다시 보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위로 올려야 할까요? 그런데 상부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폭염 탓이라고요.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그 순간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어요. 국제전화였습니다. 발신 국가 코드를 확인하니 82였죠.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한밤중에 한국에서 전화가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응우엔 반안씨. 유창한 베트남어가 들려왔어요. 놀라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저는 서울에서 전화드리는 박준혁입니다. 한국전력공사 동남아 담당이고요. 누구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아십니까? 예전에 베트남 산업단지 전력 설비 납품할 때 명함을 받았습니다. 박준혁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5년 전쯤 하노이에서 만난 적 있습니다. 5년 전이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한국 기업들이 여럿 왔었죠. 그중 한 명이었나 봅니다. 지금 한밤중인데 무슨 일이십니까? 베트남 북부 전력망 상황을 알고 계신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박준혁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 있었어요.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데이터와 베트님 공식 발표가 다른 것 같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전력 데이터를 보고 있다는 겁니까? 오해 마십시오. 박준혁이 재빨리 말했어요. 저희는 몇 년 전 베트남 산업단지에 변압 설비를 납품했습니다. 사후관리 차원에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이 연결돼 있거든요. 계약상 합법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상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저는 모니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외부 접속 기록이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무슨 이상 신호 말입니까? 전력 차단 패턴이 자연 발생적이지 않습니다. 박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누군가 제어 시스템에 직접 접근한 흔적이 보입니다. 명령어 시퀀스를 분석해보니
사전에 프로그래밍 된 것 같습니다. 이건 폭염 때문이 아니에요. 의도된 차단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똑같은 결론이었어요. 제가 방금 혼자 발견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죠. 그런데 한국 사람이 어떻게 저보다 빨리 이걸 파악했던 걸까요?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박준혁이 답했어요. 접속 로그, IP 추적, 명령어 분석 전부요. 하지만 공식 채널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즘 베트남 정부가 한국 기업 의견을 잘 안 듣지 않습니까? 분위기를 아실 겁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부처 회의 때마다 누군가 한국 의존도를 낮추라고 말했거든요. 한국 기업은 이제 필요 없다고요. 우리가 충분히 컸다고 말이죠. 자료를 제 개인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준혁이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 차단은 시험일 가능성이 큽니다. 시험이요? 네. 누군가 베트남 전력망 통제 능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일을 준비하는 예행 연습일 수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한국에서 걸려온 한밤중의 전화. 우리 정부보다 먼저 문제를 파악한 외국 기업. 그리고 시험이라는 불길한 단어.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제목은 베트남 북부 전력망 이상 패턴 긴급 분석이었어요. 발신자는 박준혁이었죠. 첨부 파일을 열어보니 상세한 데이터가 빼곡했습니다. 외부 접속 IP 주소, 타임스탬프, 명령어 로그, 차단 시퀀스 흐름도 모두 제가 본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었어요. 보고서 말미에 박준혁의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사고가 아닙니다. 외부에서 원격으로 전력망을 조종한 흔적이 명확합니다. 실행자는 시스템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어떤 순서로 차단해야 하는지 사전에 계획했습니다. 목적은 불명이나 베트남 전력 인프라 취약성 파악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하노이 거리가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어딘가에서는 아직도 불이 꺼진 채로 있을 겁니다. 한국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전화를 걸어왔어요. 우리가 무시하고 밀어내려던 바로 그 나라가 말입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준혁의 자료를 들여다보며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왜 한국이 이렇게까지 할까?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경고를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다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제가 한국에 있었던 시절 말이죠. 그때 배웠던 게 기술만은 아니었어요. 저는 25살이었습니다. 베트남 정부 파견 연수생으로 선발돼 한국에 갔었죠. 경기도 안산에 있는 전자부품 공장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베트남은 가난했습니다.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동네가 많았고 공장이라고 해봤자 낡은 기계 몇 대가 전부였죠. 한국은 달랐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사람들도, 차들도, 공장도요. 첫날 공장에 도착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거대한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유리로 된 외벽에 햇빛이 반사되고 있었죠. 저는 멍하니 서서 올려다봤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안내를 맡은 사람이 김태수 과장이었습니다. 40 초반쯤 돼 보이는 엔지니어였죠. 반갑습니다, 안씨. 김태수가 악수를 청했어요. 앞으로 6개월간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열심히 배우세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국말이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해 말했죠.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계들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작업자들이 각자 위치에서 움직였죠. 모든 게 정확했습니다. 낭비되는 동작이 하나도 없었어요. 김태수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전력 제어 장치를 만드는 라인입니다. 베트남에도 곧 이런 공장이 생길 거예요. 안 씨가 돌아가서 만들어야죠. 저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요? 배우면 됩니다. 김태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선배들이 가르쳐줬죠. 이제는 제가 가르칠 차례고요. 첫 주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일했어요. 회로도 보는 법, 용접 기술, 품질 검사 방법. 하루에 배울 게 너무 많았죠. 저녁에 숙소로 돌아가면 녹초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김태수는 계속 자료를 줬어요. 이것도 읽어보세요. 내일 설명해 드릴게요. 어느 날 밤늦게까지 회의가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어요. 불량률이 갑자기 올라갔다는 겁니다. 저도 회의실에 불려갔죠. 연수생이지만 참관하라고 했어요. 회의실에는 1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과장, 차장,
부장급들이었어요. 화이트보드에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죠. 불량품 발생 추이였습니다.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부장이 말했어요. 내일 아침까지 대책을 세워야 해요. 회의는 밤 11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의견을 냈어요. 용접 온도 문제인지, 부품 불량인지, 작업자 실수인지 모든 가능성을 따져봤죠. 저는 구석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놀라운 건 아무도 남을 탓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누구 잘못이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했죠. 김태수가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봤는데요. 습도, 변화와 불량률이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날씨가 습했잖아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내일 습도 조절 장치부터 점검합시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김태수에게 물었습니다. 과장님, 밤늦게까지 이렇게 일하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김태수가 웃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일이잖아요. 제대로 만들어야 베트남에도 보낼 수 있고요. 베트남에요? 네.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씨가 배워서 돌아가면 베트남 사람들도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럼 베트남도 발전하고요. 그게 우리 목표예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김태수는 자기 나라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베트남도 함께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게 파트너십이구나 싶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김태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안씨, 다음 주에 신규 라인 설치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해보세요. 배울 게 많을 겁니다. 신규 라인은 최신 설비였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였죠. 일주일 내내 설치 작업이 이어졌어요. 김태수는 모든 과정을 설명해줬습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저렇게 세팅하고 숨기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과장님, 이런 걸 다 보여주셔도 됩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중에 베트남이 경쟁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김태수가 공구를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안씨, 기술은 숨긴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기술을 계속 만들어내야 앞서가는 거죠. 그리고 베트남은 경쟁사가 아니라 파트너예요. 같이 성장해야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술을 주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혼자 앞서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려고 했죠. 연수 마지막 달이었습니다. 김태수가 두꺼운 파일을 건네줬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공장 설계 매뉴얼이에요. 베트남에서 쓸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파일을 받아들고 멍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료를 그냥 주는 겁니까? 안씨가 성공해야 우리도 성공하는 거예요. 김태수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베트남 돌아가서 좋은 공장 만드세요. 그럼 우린 더 좋은 파트너가 될 거예요. 귀국하던 날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김태수와 동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잘 가요, 안씨. 연락하고 지내요. 저는 인사를 하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경쟁자로 보지 않았어요. 동료로 봤죠. 함께 일할 사람으로요. 베트남으로 돌아온 뒤 저는 산업부에 배치됐습니다. 김태수가 준 자료를 바탕으로 전력 설비 개선 작업에 참여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걸 하나씩 적용했죠. 몇 년 뒤 북부 산업단지가 들어섰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투자했고 공장이 세워졌어요. 일자리가 생겼고 사람들 삶이 나아졌죠. 제 고향 마을에도 전기가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이 준 건 기계나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방법이었어요. 서로 돕는 관계였죠. 지금 제 컴퓨터 화면에는 박준혁의 이메일이 떠 있습니다. 한밤중에 보낸 경고 메시지요. 20년 전 김태수가 그랬던 것처럼 박준혁도 베트남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손해를 보더라도 도와주려 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게 뭐였는지 이제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사흘 뒤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주제는 외국 기업 의존도 감축 방안이었어요. 저는 뒷자리에 앉아 회의 자료를 펼쳐봤죠. 첫 페이지에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자립적 산업 생태계 구축. 부장 내 미니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충분히 성장했습니다. 더 이상 외국 기술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한국 기업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어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죠. 내 미니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비중이었죠. 지난 10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레 미니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전자, 자동차, 전력 설비까지. 이건 위험합니다. 젊은 과장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우리를 이용했어요. 싼 인건비로 이익만 챙기고 핵심 기술은 안 넘겨줬잖아요. 맞아요. 다른 직원이 거들었습니다. 기술 이전이라고 해봤자
조립 기술만 가르쳐줬죠. 정작 중요한 설계 기술은 본사에서만 하잖아요. 저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 기업들이 공장을 지으면서 도로도 놓았고 전력망도 깔았어요.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지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레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 정책 방향은 명확합니다. 신규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입니다. 대신 다른 파트너를 찾아야 해요. 더 큰 나라들 말입니다. 더 큰 나라요? 누군가 물었어요. 레민이 빙긋 웃었습니다. 곧 발표될 겁니다. 조건도 훨씬 좋고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제공한대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동료 몇 명이 모여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도 슬쩍 다가가 들었죠. 한국은 이제 끝났어.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지. 맞아. 다른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우리도 중진국이야. 한국 수준까지 왔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게 뻔했거든요.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은 과거의 파트너일 뿐이라고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뉴스 봤어? 젊은 여직원이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 베트남에서 철수 검토한대. 잘 됐네. 남자 직원이 대답했어요. 어차피 우리 이용만 하던 애들이잖아. 가면 가는 거지. 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식욕이 사라졌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 걸까요? 한국이 떠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요. 오후에 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내부 공지가 와 있었어요. 제목은 외국 기업 기술 자문 접수 제한 건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한국 기업의 기술 자문이나 제안은 당분간 검토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필요시 상부 승인을 받으라고 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준혁이 보낸 자료도 이제 공식적으로는 쓸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아무리 중요한 경고라도 한국에서 온 거면 무시하라는 겁니다. 저녁 무렵 팀장 쩐이 제자리로 왔습니다. 안 씨,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사무실 구석회의 공간으로 갔어요. 쩐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 정정건 말인데요. 더 이상 조사하지 마세요.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데요. 원인은 폭염입니다. 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결론 났어요. 상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올라갔고요. 더 파는 건 시간 낭비예요. 하지만 외부 접속 기록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죠. 로그에 분명히 남아 있었어요. 그건 정기 점검 기록일 겁니다. 쩐이 손을 저었어요. 안 씨, 괜한 일 만들지 마세요. 요즘 분위기 알잖아요. 외국 기업, 특히 한국 기업 얘기 꺼내면 곤란해져요. 한국 기업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소문 들었어요. 쩐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안 씨가 한국 회사한테 자료 받았다면서요? 그런 거 조심하세요. 지금 정부 방침이 어떤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쩐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안 씨, 충고인데 옛날 생각은 버리세요. 한국에서 연수받았던 게 20년 전이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가 주도할 때예요. 쩐이 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하노이 시내가 보였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게 서 있었죠. 정말 우리가 충분히 컸을까요? 한국 없이도 괜찮을까요? 저녁 뉴스를 보려고 휴대폰을 켰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먼저 떠올랐어요. 타임라인을 내리다가 멈췄습니다. 한국 관련 게시물이 넘쳐나고 있었거든요. 한국 기업들 베트남 떠난대요. 한 게시물이 쓰여 있었습니다. 댓글에 는 환영한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드디어 독립하는 거네요. 잘 가세요 한국. 우리 이제 안 궁금해요. 다른 게시물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하청 공장으로만 봤어요. 이제 우리가 직접 합니다. 댓글도 수백 개씩 달려 있었죠. 모두 같은 목소리였어요. 한국은 필요 없다고요. 저는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 오만함이 어디서 온 걸까요? 정말 우리가 혼자 설 수 있을 만큼 강해진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걸까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한국 공장 앞에서 찍은 거였어요. 김태수 과장과 동료들이 함께 있었죠.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김태수의 글씨가 남아 있었어요. 안 씨, 함께 성장합시다. 파트너는 영원합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파트너는 영원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걸 버리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함께 쌓아온 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었죠. 그리고 아무도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신만만했어요. 한국 따위 없어도 된다고 믿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오만함이 언젠가 우리를 무너뜨릴 거라는 걸요. 문제는 그때가 언제냐는 것뿐이었어요. 일주일 뒤 비공식 정책 자문회의가 열렸습니다. 초청장을 받았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공식 회의가 아니라 자문단 미팅이라고 했거든요. 장소도 정부 청사가 아니라 시내 호텔 회의실이었죠. 저는 자료를 들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렸어요. 복도 끝 회의실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20명쯤 모여 있었습니다. 산업부, 기획부, 재정부 관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앞쪽에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4명이었어요. 베트남 사람이 아닌 것 같았죠. 동양인이긴 한데 뭔가 달랐습니다. 환영합니다. 레 민 부장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아시아 산업발전자문단에서 오셨어요. 베트남의 미래를 위해 제안을 가져오셨죠. 자문단 중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이름표에는 장 웨이라고 적혀 있었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장 웨이가 베트남어로 말했습니다. 발음이 약간 어색했지만 유창했어요. 저희는 여러 나라 산업 발전을 도와온 전문가 그룹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자립적 성장을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프레젠테이션이 떴습니다. 제목은 베트남 산업 독립 로드맵이었어요. 화려한 그래픽과 함께 그래프들이 나타났죠. 장 웨이가 리모컨을 누르며 설명했습니다. 베트남은 현재 외국 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 비중이 위험 수준이에요. 이건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회의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 웨이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을 생산 기지로만 봅니다. 핵심 기술은 절대 넘겨주지 않아요. 이익만 빼가는 거죠. 이제 베트남이 주도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대안 파트너 협력 방안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열돼 있었죠. 전력 인프라 투자 100억 달러, 제조업 기술 이전 패키지, 금융 지원 프로그램. 저는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투자 조건이 너무 좋았거든요. 이자율도 낮고 상환 기간도 길었죠.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건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장 웨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파트너는 베트남의 완전한 자립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국 의존에서 벗어나 진정한 독립을 이루는 겁니다. 전력, 통신, 제조 인프라 전체를 책임지겠습니다. 누가 파트너입니까? 한 과장이 물었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밝히기 어렵습니다. 장 웨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세계 상위권 경제대국이고 풍부한 자금력을 가진 곳입니다. 베트남 발전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나라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자문단이 소속된 기관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장 웨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잠깐 날카로운 눈빛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죠. 저희는 독립 컨설팅 그룹입니다. 여러 국가 프로젝트를 수행했고요. 구체적인 클라이언트 명단은 기밀이라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독립 컨설팅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자금 출처는 어디입니까? 이런 규모의 제안이면 배후 투자자가 있을 텐데요. 레 민 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안 씨, 지금은 제안 내용에 집중합시다. 세부 사항은 나중에 확인하면 돼요. 장 웨이가 다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한국 대체 전략이라는 슬라이드였어요. 단계별 계획이 정리돼 있었죠. 1단계 한국 기업 신규 계약 중단, 2단계 기존 계약 재검토, 3단계 완전 대체. 모든 게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다 준비돼 있는 것처럼요. 회의가 끝나고 다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문단 자료를 다시 펼쳐봤어요. 표지를 자세히 보니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죠. 제작협력 상하이 전략연구소. 상하이라고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상하이 전략연구소를 찾아봤어요. 중국 정부 산하 싱크탱크였죠. 공식적으로는 민간 기관이지만 실제로는 국가 정책을 지원하는 곳이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문단이 중국과 연결돼 있다는 뜻이었어요. 독립 컨설팅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입김이 닿는 그룹이었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장 웨이가 레 민 부장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둘 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다른 자문단 멤버들은 각자 베트남 관료들과 명함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제 옆으로 동료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팀원 타오였어요. 안 씨, 이거 대단한 제안 아니에요? 타오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오,
이상하게 생각 안 들어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조건이 너무 좋잖아요. 뭔가 대가가 있을 거예요. 대가요? 타오가 어리둥절해했어요. 투자하는 건데 당연히 수익을 기대하는 거 아닌가요?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말했죠. 이런 규모면 정치적 조건이 붙을 겁니다. 안 씨는 너무 의심이 많아요. 타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너무 오래 있었나 봐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타오가 가고 저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로 나왔어요. 창문 너머로 하노이 거리가 보였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장 웨이가 다가왔습니다. 응우엔 씨였죠? 장 웨이가 말을 걸었어요. 질문이 많으시던데요. 당연히 확인해야죠. 제가 답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인데요. 물론입니다. 장 웨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때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따지다 보면 좋은 기회가 사라지죠. 그게 위협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위협이요? 장 웨이가 웃었어요. 아니에요. 조언입니다. 베트남 미래를 위한 충고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장 웨이가 먼저 탔어요. 저는 다음 걸 타겠다고 손을 저었죠. 혼자 남고 싶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받은 자료를 USB에 복사했어요.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죠. 제안서 곳곳에 빈칸이 있었습니다. 투자 주체 미적, 자금 출처 협의 중, 계약 조건 추후 공개. 정작 중요한 정보는 다 비어 있었어요. 화려한 약속만 가득했죠. 저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하이 전략연구소 연결고리, 출처 불명 자금, 과도하게 좋은 조건, 한국 배제 강조, 모든 게 계획된 것처럼 보였어요. 누군가 베트남과 한국 사이를 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요. 며칠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작성했던 전력망 취약성 보고서가 사라진 거예요. 분명히 내부 서버에 저장해뒀는데 파일이 통째로 없어졌죠. 아침에 출근해서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제 폴더를 열어봤어요. 지난주에 올린 보고서, 파일이 보이지 않았죠. 휴지통도 확인했지만 거기에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제가 실수로 지운 게 아니었거든요. 전산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파일 복구 좀 부탁드릴게요. 무슨 파일인데요? 전산팀 직원이 물었습니다. 전력망 취약성 분석 보고서요. 제가 답했죠. 지난주 목요일에 올린 건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잠시만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로그를 확인해 볼게요. 1분쯤 지나 직원이 다시 말했어요. 이상하네요. 삭제 기록이 있긴 한데 응우엔 씨 계정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계정입니까? 관리자 권한이요. 직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관리자 권한으로 삭제했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어요. 상부에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삭제했다는 건 고위직이 개입했다는 뜻이었어요. 누군가 제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지운 겁니다. 다행히 저는 백업을 해뒀었어요. 개인 노트북에 복사본이 있었죠. 집에서 가져온 외장하드를 연결했습니다. 파일을 찾아 열었어요. 전력망 취약성 분석 보고서 23페이지짜리 문서였죠. 제가 지난 2달간 작성한 거였습니다. 북부산업단지 정전 사고 이후 전력망 전체를 분석한 내용이었어요. 취약점들을 하나씩 정리했죠. 오래된 변압기, 통합되지 않은 제어 시스템, 외부 접속 보안 허점, 모두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었습니다. 보고서 끝부분에 제가 쓴 결론이 있었어요. 현재 베트남 전력망은 외부 공격에 취약합니다. 특히 원격 제어 시스템의 보안이 미흡해 침입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협력해야 합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추가 메모를 달아뒀었어요. 참고 한국전력 박준혁 제공 자료. 누군가 이 부분을 본 거였죠. 한국이라는 단어가 문제였을 겁니다. 요즘 분위기에서 한국 자료를 인용했다는 게 걸린 거예요. 저는 파일을 다시 저장하고 외장하드를 빼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죠. 이제 이 자료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팀장 쩐이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안 씨, 요즘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쩐이 물었습니다. 일상적인 질문 같았지만 뭔가 의도가 있어 보였어요. 전력 수급 데이터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죠. 다음 분기 보고서 준비 중이고요. 다른 건 없고요. 쩐이 계속 물었습니다. 취약성 분석 같은 거 말이에요. 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상부에서 물어보더군요. 쩐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안 씨가 전력망 보안 문제를 제기했다면서요. 그런 보고서 쓴 적 있냐고요. 있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서버에서 사라졌죠. 그게 좋을 거예요. 쩐이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불안감 조성하지 마세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걸 방해하면 안 돼요. 방해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전력망 보완이 쓸데없는 겁니까? 타이밍이 안 좋다는 겁니다. 쩐이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 외국 기업 의존도 줄이려고 하는데 취약점 운운하면 어떻게 돼요? 새 파트너들한테 불신만 주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쩐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어요. 제가 뭘 말해도 소용없었죠. 오후에 이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기획부였어요. 제목은 정보 보안 교육 필수 이수였죠. 내용을 읽어보니 모든 공무원이 정보 유출 방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외국 기관과의 비공식 접촉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었어요. 위반 시 징계 대상이라고 했죠. 이건 저를 겨냥한 거였습니다. 박준혁과 연락한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경고장이었죠. 저는 이메일을 닫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죠. 저녁 무렵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들 퇴근하고 저만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조용한 사무실에서 컴퓨터 소리만 들렸죠. 저는 내부 서버에 다시 접속했습니다. 삭제된 파일, 복구 프로그램을 돌려봤어요. 혹시 흔적이라도 남아있을까 싶어서였죠. 프로그램이 디스크를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행률이 천천히 올라갔어요. 10분쯤 지나 결과가 나왔습니다. 복구 가능 파일이 하나 떴죠. 부분적으로만 살릴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복구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이 열렸어요. 제 보고서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문서였죠. 제목은 전략적 인프라 전환 계획이었어요. 작성자는 레 민부장이었습니다.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에 목표가 명시돼 있었어요. 한국 중심 산업 구조를 5년 내 완전 전환, 새로운 파트너와 포괄적 협력 체제 구축.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단계별 실행 방안이 나왔죠. 1단계 여론 조성, 2단계 한국 기업 계약 불갱신, 3단계 대체 파트너 전면 도입. 여론 조성이라는 단어의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메모가 달려 있었어요. 자문단 협력 필수, SNS 및 언론 활용, 반환 정서 확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여론이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을 밀어내기 위해 국민 감정을 이용하고 있었죠. 문서를 더 내렸습니다. 협력 파트너라는 항목이 나왔어요. 구체적인 이름은 없었지만 조건들이 나열돼 있었죠. 전력망 전면 재구축 지원, 통신 인프라 통합 구축, 산업단지 확장 투자, 장기 저리 차관 제공. 마지막 페이지에 이상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전력은 지렛대다. 흔들면 공장은 움직인다. 이 문장을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렛대라고요? 누군가 전력을 무기로 쓸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정전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확신이 들었죠. 파일 속성을 확인했습니다. 메타데이터를 봤어요. 최종 수정 날짜, 작성자, 그리고 파일 경로를 따라가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파일이 외부 서버를 경유한 흔적이 있었어요. IP 주소가 찍혀 있었죠. 저는 그 IP를 검색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소재 서버였어요. 정확히는 컨설팅 회사 서버였죠. 그 회사 이름을 보는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상하이 전략 연구소였어요. 자문단 자료에서 봤던 바로 그 이름이었죠. 이 문서가 중국 서버를 거쳐왔다는 뜻이었습니다. 레 민부장이 중국 자문단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었어요. 아니, 협력이 아니라 지시를 받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파일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서버 로그인 기록도 함께 저장했어요. 증거를 남겨둬야 했죠. 컴퓨터를 끄고 일어섰습니다. 사무실 창문 너머로 하노이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도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전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여론도 자연스럽게 형성된 게 아니었어요. 모든 게 계획이었죠. 누군가 베트남을 자기네 소나기에 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에서 전문가 팀이 베트남에 온다는 거였어요. 전력 인프라 긴급 점검 지원단이라고 했죠. 팀장 쩐이 아침 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사람들이 온답니다. 쩐이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온다고 하더군요. 거절하긴 뭐하니까 받기로 했어요. 누가 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준혁이라는 사람이 팀장이래요. 쩐이 서류를 넘기며 답했어요. 전력망 전문가라던데 뭐 별 기대는 안 합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혁이요?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 몰랐어요. 한밤중에 전화 걸어 경고해주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공항에 마중 나가야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쩐이 손을 저었어요. 호텔로 바로 가게 해뒀어요. 내일 오전에 예의상 인사만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저녁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라도 인사하고 싶었어요. 박준혁에게 직접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죠. 노이바이 공항 도착장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손에 종이를 들고 기다렸죠. 박준혁이라는 이름을 적어뒀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한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4명이었어요. 모두 캐리어를 끌고 있었죠. 앞에 선 사람이 제 팻말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응우엔 반 안씨입니까? 그가 베트남어로 물었어요. 유창했습니다. 저는 박준혁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악수를 청했어요. 전화로만 뵙다가 이렇게 직접 만나니 영광입니다. 오히려 제가 영광이죠. 박준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돼 보였어요. 안경을 쓴 온화한 인상이었죠. 저희를 기다려주셨다니 감사합니다. 차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호텔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차 안에서 박준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노이가 많이 발전했네요. 2년 전에 왔을 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그때도 오셨습니까? 네.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북부 산업단지 전력 설비 납품할 때였죠. 그때 베트남 담당자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채 물었습니다. 이번엔 왜 오신 겁니까? 공식 요청도 없었는데요. 박준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베트남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위험하다고요? 네. 박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전력망 문제는 단순한 기술 이슈가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취약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방치하면 더 큰 사고가 날 거예요. 한국 정부는 압니까? 제가 물었죠. 공식 지원인 건지 아니면 개인 자격인지요. 반반이에요. 박준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허락했지만 정부 지원은 없어요. 예산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마련했죠. 베트남 정부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도 오신 겁니까? 해야 할 일이니까요. 박준혁이 답했어요. 공장은 옮길 수 있어요. 투자금도 회수할 수 있고요. 하지만 사람은 남습니다. 여기 사는 베트남 국민들은 떠날 수 없잖아요. 그들을 지켜야죠.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 나라 이익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베트남 사람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박준혁 팀이 짐을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박준혁에게 다가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준혁이 물었어요. 제가 복구한 문서입니다. 제가 속삭였죠. 레 민부장이 작성한 전환 계획이에요. 중국 서버를 경유한 흔적도 있고요. 보시면 상황을 이해하실 겁니다. 박준혁이 봉투를 바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하세요. 안시도요. 박준혁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거 위험한 일입니다. 들키면 곤란해질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죠. 그래도 해야 할 일이니까요. 박준혁이 빙긋 웃었습니다. 김태수 과장님이 안씨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20년 전 연수생 중에 제일 열심히 했다고요. 과장님을 아십니까?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제 선배예요.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부장으로 승진하셨죠. 안씨가 잘 지내는지 늘 궁금해하세요. 다음에 연락 좀 드리라고 하시던데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김태수가 저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죠.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다음날 아침 산업부 회의실에서 공식 미팅이 있었습니다. 레 민부장과 전 팀장이 앉아 있었어요. 박준혁 팀도 자리를 잡았죠. 환영합니다. 레 민이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준혁이 공손하게 답했어요. 베트남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레 민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일정을 정리했는데요. 이틀 정도 현장 점검하시고 보고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틀이요? 박준혁이 되물었습니다. 전체 시스템 점검하려면 최소 일주일은 필요한데요. 우리가 요청한 작업이 아닙니다. 레 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 측에서 자발적으로 오신 거잖아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해주세요. 그리고 핵심 시설 접근은 제한됩니다. 박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박준혁을 만났습니다. 처음부터 거부하려던 거예요.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도움받을 생각이 없는 거죠. 알고 있었어요. 박준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병원이랑 주거지 전력만이라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그날 밤 박준혁 팀은 밤새 일했습니다. 저도 몰래 합류했어요. 병원 예비 전력 시스템을 점검하고 주거 지역 우회 전력망을 구축했죠. 새벽 4시까지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박준혁은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땀을 흘리며 케이블을 연결하고
제어 장치를 세팅했죠.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을 텐데요. 박준혁이 공구를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안 씨, 파트너라는 게 뭘까요? 이익이 있을 때만 돕는 게 파트너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려울 때 옆에 있는 게 진짜 파트너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이 등을 돌려도 여전히 파트너로 남으려 하고 있었어요. 사흘 뒤 박준혁의 최종 보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산업부 대회의실에는 고위 관계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레 민부장, 전 팀장, 그리고 기획부와 재정부 국장들까지 왔죠.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준혁 팀이 앞쪽에 서 있었어요. 노트북과 프로젝터를 준비하고 있었죠. 시작하시죠. 레 민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이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3일간 베트남 전력시설을 점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북부 지역 전력망 안정성 분석 결과였죠. 붉은색으로 표시된 구역들이 보였습니다. 현재 심각한 취약점이 3가지 발견됐습니다. 박준혁이 설명했어요. 첫째, 외부 접속 보안이 매우 약합니다. 둘째, 주요 변전소 간 백업 체계가 없습니다. 셋째, 제어 시스템이 통합되지 않아 동시 차단 위험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다들 무표정하게 듣고 있었어요. 박준혁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개선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보안 프로토콜 강화, 백업 전력망 구축, 통합 제어 시스템 도입, 이 3가지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시면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겁니다.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기획부 국장이 물었습니다. 대략 3천만 달러 정도 예상됩니다. 박준혁이 답했어요.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1년 안에 완료할 수 있고요. 한국 기업이 하겠다는 겁니까? 레 민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니면 베트남 자체 기술로 가능한 건가요? 협력이 필요합니다. 박준혁이 신중하게 답했어요. 베트남 기술진과 한국 전문가가 함께 작업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우리 기술로는 안 된다는 뜻이군요. 레 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결국 한국 기업 일감 만들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박준혁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안전 문제입니다. 누가 하든 빨리 해야 합니다. 안전이요? 재정부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기업들이 여기서 얼마나 벌어갔는데요. 이제 와서 안전 운운하는 게 우습지 않습니까? 박준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어요. 참고 있는 게 보였죠. 저희는 베트남 발전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박준혁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익 때문이 아니라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파트너요? 레 민이 비웃었습니다. 파트너라면 기술을 다 넘겨줬어야죠. 핵심은 숨기고 조립만 시키면서 무슨 파트너입니까?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부장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안 씨, 앉으세요. 쩐이 저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줬어요. 저도 20년 전 한국에서 연수받았습니다. 김태수 과장님은 모든 걸 보여주셨어요. 숨긴 게 하나도 없었죠. 그건 개인의 친절이었을 뿐입니다. 레 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사 정책은 달랐어요. 이익만 챙기려 했죠.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우릴 착취했다는 증거요? 레 민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있어요. 한국 기업 베트남 투자 수익률 보고서. 매년 20% 이상 벌어갔어요. 그게 착취 아니면 뭡니까? 그 돈으로 베트남에 재투자했습니다. 박준혁이 끼어들었어요. 공장 짓고 일자리 만들고 인프라 깔았죠. 단순히 이익만 가져간 게 아니에요. 변명 그만하시죠. 레 민이 손을 저었습니다. 우리 결론은 이미 났어요. 한국 의존 체제는 끝입니다. 새로운 파트너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거든요. 새로운 파트너요? 박준혁이 물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그건 공개할 수 없습니다. 레 민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한국보다 훨씬 큰 나라고 우리를 진정한 파트너로 대우해줍니다. 박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건만 보지 마십시오. 의도를 보셔야 합니다. 전력망은 국가 핵심 인프라예요. 잘못된 손에 넘기면 통제권을 잃게 됩니다. 위협하시는 겁니까? 기획부 국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한국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요? 위협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박준혁이 또박또박 말했어요. 전력은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 악의를 갖고 접근하면 나라 전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만하시죠. 레 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들을 만큼 들었어요. 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직 다 말씀 안 드렸는데요.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레 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의 도움은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회의는 여기서 끝입니다. 박준혁 팀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다들 자리에 앉아
무표정하게 지켜보기만 했죠. 저는 앞으로 나가 박준혁을 도왔습니다. 노트북을 가방에 넣어드렸어요. 박준혁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이러다 안심한 곤란해질 텐데요. 괜찮습니다. 제가 답했죠. 해야 할 일이니까요. 회의실을 나오는데 레 민이 저를 불렀습니다. 안씨, 잠깐 남으세요. 박준혁이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여 괜찮다고 했죠. 문이 닫히고 저와 레 민만 남았습니다. 레 민이 팔짱을 끼고 저를 봤어요. 안씨, 어느 편입니까? 무슨 말씀이신지요? 베트남 편이냐, 한국 편이냐는 겁니다. 레 민이 차갑게 말했어요. 행동을 보면 한국 편인 것 같은데요. 저는 베트남 공무원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베트남 국익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안전이 국익 아닙니까? 제가 반문했습니다. 전력망 보안이 국민 안전과 직결돼 있어요. 우린 이미 대책이 있어요. 레 민이 말했습니다. 새 파트너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겁니다. 조건도 훨씬 좋고요.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쩐이 들어오며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부장님, 중국 국영전력사에서 제안서 보냈습니다. 중국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레 민이 빙긋 웃었습니다. 그래요, 중국입니다. 전력망 전면 재구축, 통신 인프라 통합 구축, 10년 장기 차관, 모든 게 포함돼 있어요. 한국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죠.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데 눈에 띄는 문구가 있었어요. 베트남 전력 데이터 공유 협정, 중국 기술진 상주, 핵심 시설 공동 운영. 이건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종속 계약이었어요. 부장님, 이건 위험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전력망 통제권을 넘기는 거예요. 통제권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레 민이 서류를 빼앗았어요. 안 씨는 너무 걱정이 많아요. 중국은 우리 우방이에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박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입니다.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새 파트너가 중국이에요. 박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현실이 되니 충격이었어요. 박준혁 팀이 떠난 지 이틀 뒤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미국이 베트남산 전자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였어요. 아침에 출근하니 사무실이 발칵 뒤집혀 있었죠. 봤어요? 동료 타오가 달려왔습니다. 미국이 관세 폭탄 떨어뜨렸어요. 25%래요. 저는 컴퓨터를 켜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었어요. 미국 무역대표부 긴급 발표, 베트남산 전자부품 관세 대폭 인상, 즉각 효력 발생.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미국 측 설명이 나와 있었어요. 불공정 무역 관행 시정, 원산지 우회 수출 차단, 베트남 정부의 협력 부족, 타이밍이 이상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중국과 새로운 협력 논의가 시작된 바로 이 시점에요.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죠.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산업부 전체가 모였어요. 레 민 부장이 심각한 얼굴로 앞에 섰죠. 상황이 심각합니다. 레 민이 말했습니다. 미국 관세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어요. 삼성, LG 협력사들이 특히 타격이 큽니다. 한국 기업 협력사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레 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베트남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것 보세요. 한국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한국 의존이 문제라는 공감대가 퍼져나갔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부장님, 관세 대상이 한국 기업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베트남 전자제품 전반이 포함돼 있는데요. 그렇긴 하죠. 레 민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관련 품목이 비중이 커요. 결국 한국 의존 구조가 발목을 잡은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논리가 맞지 않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모두 한국을 탓하고 싶어 했죠.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베트남 경제 전문가가 나와 인터뷰하고 있었죠. 이번 사태는 예견된 일입니다.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과도하게 의존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탈한국 전략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다른 채널로 돌렸습니다. 거기서도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이용, 진정한 파트너 필요, 새로운 대안 모색. 모든 방송이 같은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열어봤어요. 타임라인이 아수라장이었죠. 한국 때문에 우리가 피해본다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관세는 한국 탓이다. 한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어요. 좋아요가 3,000개 넘게 찍혀 있었죠. 댓글도 수백 개였습니다. 한국 기업 다 내쫓자. 우리 기술로 하면 된다. 이제 독립할 때다. 모두 분노로 가득 찬 댓글들이었어요. 스크롤을 내리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같은 문구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한국 의존은 위험하다.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하다. 미묘하게 표현만 바꿔서
계속 올라오고 있었죠. 계정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대부분 최근 만들어진 계정들이었어요. 팔로워도 거의 없고 프로필 사진도 기본 이미지였죠. 가짜 계정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있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더 조사해봤습니다. 소셜미디어 분석 도구를 사용했어요. 최근 일주일간 한국 관련 게시물 추이를 추적했죠.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관세 발표 직후 게시물이 폭증했어요. 정상적인 반응보다 훨씬 빨랐죠. 마치 준비라도 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게시 시간대를 분석했습니다. 대부분 새벽 시간대에 집중돼 있었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자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중국 시간대로는 오전이었습니다. IP 추적도 시도해봤습니다. 물론 대부분 VPN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몇몇 게시물에서 흔적이 남아있었죠. 중국 광저우와 상하이에서 접속한 기록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이 배후에 있었죠. 저녁에 박준혁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긴급 상황 공유 였어요. 오늘 발견한 내용을 정리해서 첨부했죠. 가짜 계정 분석, IP 추적 결과, 여론 조작 증거. 30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박준혁이 썼습니다. 예상했던 패턴이에요. 정전, 관세, 여론 조작 모두 연결된 작전입니다. 단계적으로 베트남을 압박하는 거죠. 조심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 일부 라인 이전을 검토한다는 보도였어요. 관세 리스크 때문이라고 했죠. 사무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삼성이 떠난다고요? 타오가 패닉 상태였어요.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제가 진정시켰습니다. 검토 단계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뉴스는 계속 쏟아졌습니다. LG도 검토 중. 한국 부품사들 철수 고려. 베트남 투자 환경 악화 우려. 모든 게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었어요. 점심때 레 민 부장이 전체 공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기업 이탈에 대비한 대책 마련 회의. 오후 3시 대회의실 집합.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레 민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건 기회일 수도 있어요. 기회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네. 레 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기업이 비운 자리를 새 파트너가 채울 수 있어요. 이미 제안을 받았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즉시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정전으로 취약점을 노출시키고 관세로 혼란을 만들고 여론으로 분노를 키우고 한국 기업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중국이 차지하는 거였어요.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단계마다 정확한 타이밍이었죠. 우연이 아니라 설계였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부장님. 이 모든 게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죠? 레 민이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정전, 관세, 여론, 철수 검토. 제가 하나씩 짚었습니다. 다 연결돼 있어요. 누군가 이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음모론은 그만하세요. 레 민이 손을 저었어요. 우연히 겹친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소셜미디어, 여론 조작 흔적, 중국 IP 접속 기록, 조직적인 가짜 계정 운영. 모두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레 민의 얼굴이 굳었죠. 안 씨. 지금 뭘 주장하는 겁니까? 중국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똑똑히 말했어요. 한국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거예요. 전력망도, 여론도 모든 게 계획된 겁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즉시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복도 구석 빈 회의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노트북을 펼치고 외장하드를 연결했죠. 지금까지 모은 자료를 다시 정리해야 했습니다. 레 민의 전환 계획 문서, 상하이 서버 경유 기록, 소셜미디어 조작 증거, 가짜 계정 분석. 하나씩 파일을 열어봤어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뭔가 빠진 게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중국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단순히 한국 자리를 차지하는 것 이상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이메일함을 뒤졌습니다. 지난 2달간 받은 내부 문서들을 검색했어요. 키워드는 중국, 투자, 협력, 계약.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죠. 대부분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무역 통계, 투자 현황, 협력 방안.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러다 이상한 제목의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 세부 조건 초안. 발신자는 기획부였어요. 수신자 목록에 제 이름은 없었지만
참조로 들어가 있었죠. 아마 실수로 포함된 것 같았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중국 마이너스 베트남 포괄적 인프라 협력 협정이라는 제목이었죠. 날짜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아직 정식 발표 전이라는 표시가 있었어요.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한국 기업 단계적 철수 유도, 2단계 중국 국영 전력사의 베트남 전력망 재구축 수주, 3단계 통신 인프라 통합 구축 및 운영권 이전, 4단계 주요 항만 일부 운영권 제공, 5단계 국가 데이터센터 공동 운영.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계약이 아니었어요. 국가 핵심 인프라를 통째로 넘기는 거였죠.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세부 조건이 나와 있었어요. 전력망 재구축 투자 150억 달러, 이자율 연 2%, 상환 기간 30년. 조건은 정말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하지만 다음 항목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조건 항목이었어요. 중국 기술진 상주 및 핵심 시설 접근권 보장, 전력 운영 데이터 실시간 공유, 긴급 상황 시 중국 측 우선 개입권, 계약 기간 중 타국 기업 참여 제한.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장악이었어요. 베트남 전력망을 중국이 통제하겠다는 거였죠. 더 내려가 봤습니다. 항만 운영권 조항이 나왔어요. 하이퐁항 컨테이너 터미널 20년 운영권, 다낭항 일부 부두장기 임대, 중국 선박 우선 접안권. 그 다음은 데이터 센터였습니다. 국가 주요 데이터 백업 시설 공동 구축, 중국 기술 표준 적용, 보안 시스템 중국 업체 독점 공급.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전력, 통신, 항만, 데이터, 국가를 움직이는 핵심 인프라 전부였어요. 이걸 중국 손에 넘기면 베트남은 독립국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문서 끝에 작은 글씨로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본 협정은 양국 정상 합의 후 최종 확정 예정. 대외비 문서로 유출, 시 국가기밀 누설로 처벌. 한국 및 서방 국가의 절대 공개 금지. 저는 문서를 USB에 복사했습니다. 원본도 별도로 저장했어요. 이건 증거였죠. 베트남이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노트북을 끄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레 민과 마주쳤어요. 레 민이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안 씨, 뭐 하고 있었어요? 자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회의 관련 보고서 작성 중이고요. 아까 회의에서 한 말 조심하세요. 레 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음모론 같은 거 퍼뜨리면 곤란해집니다.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제가 맞섰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증거요? 레 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디서 구한 증거인데요? 한국에서 받은 자료 아닙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레 민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안 씨, 충고하는데 선 좀 확실히 하세요. 베트남 공무원이면 베트남 이익을 위해 일해야죠. 외국 편 들지 말고요. 저는 베트남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똑똑히 말했어요. 그래서 이 위험한 계약을 막으려는 겁니다. 위험한 계약이요? 레 민이 비웃었습니다. 우리한테 최고 조건을 제시한 게 위험하다고요? 조건만 보지 말고 내용을 보십시오. 제가 말했죠. 전력망 통제권, 데이터 접근권, 항만 운영권. 이걸 다 넘기면 우린 독립국이 아닙니다. 과장하지 마세요. 레 민이 손을 저었어요. 협력일 뿐이에요. 상호 이익이 되는 거죠. 한국도 똑같이 했잖아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통제하려 하지 않았어요. 가르쳐주고 함께 일했죠. 중국은 다릅니다. 레 민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안 씨,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징계 대상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죠.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말할 겁니다. 레 민이 돌아서서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복도 끝에서 레 민이 누군가와 통화하기 시작했죠. 중국어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 씨 큰일 났대요. 레 민 부장한테 찍혔대요. 미쳤나봐요. 이 상황에 한국 편 들다니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컴퓨터를 켜서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수신자는 박준혁이었습니다. 제목은 긴급 계약서 유출이었어요. 방금 발견한 문서를 첨부했습니다. 본문에 간단히 썼죠. 이게 진짜 계약 내용입니다. 전력, 통신, 항만, 데이터 모두 중국에 넘어갑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종속입니다. 도와주세요. 이메일을 보내려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이걸 보내면 돌이킬 수 없었어요. 국가 기밀을 외국에 유출하는 거였죠. 처벌받을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보내지 않으면
베트남이 함정에 빠질 거였어요.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이메일이 발송됐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겁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노이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아름다운 석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곧 폭풍이 올 거라는 걸요. 사흘 뒤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 일부 생산 라인 이전을 공식 결정했다는 거였어요. 아침 뉴스 속보로 터졌죠. 저는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삼성 베트남 법인장이 나와 있었어요. 기자회견장이었죠.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법인장이 또박또박 말했어요. 하지만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일부 생산 라인을 단계적으로 이전하겠습니다. 어디로 이전합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인도와 멕시코를 검토 중입니다. 법인장이 답했어요. 세부 일정은 추후 공개하겠습니다. 베트남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려 노력하겠습니다. 법인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규모 축소는 불가피합니다. 화면이 꺼지고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삼성의 이번 결정으로 약 5,000명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베트남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사무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동료들이 모여서 수군거렸어요. 진짜 떠나는구나. 타오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러다 한국 기업 다 나가는 거 아냐? 자업자득이죠. 다른 직원이 쏘아붙였어요. 우리 무시하고 이익만 챙기더니 이제 도망가는 거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박준혁이 말했던 게 기억났어요. 공장은 옮길 수 있지만 사람은 지켜야 한다고요. 점심시간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박준혁이었습니다. 안씨, 지금 시간 있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박준혁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시간 뒤 시내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박준혁이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여행 가방이 옆에 놓여 있었죠. 떠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비행기요.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삼성 철수 준비를 도와야 해서요. 커피를 시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박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 씨가 보내준 문서 받았어요. 정말 충격적이더군요. 사실이었습니까? 전부 사실입니다. 제가 답했죠. 내부 서버에서 복구한 거예요. 레 민 부장이 중국과 협의한 실제 계약 내용입니다. 박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전력망만이 아니라 항만, 데이터까지. 이건 나라를 통째로 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아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박 팀장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이 문서를 공개해 주시면 됩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건 베트남 내부 문서예요.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외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답답하게 물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베트남이 중국에 종속돼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준혁이 말했어요. 비공식 채널로 국제기구나 언론에 전달할 수도 있고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제가 말했죠. 다음 주에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거기서 계약 체결하면 끝이에요. 박준혁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안 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위험한 일인 거 아시잖아요. 20년 전 한국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파트너는 어려울 때 옆에 있는 거라고요. 지금 베트남이 어려울 때예요. 저라도 막아야죠. 박준혁이 빙긋 웃었습니다. 김태수 선배가 잘 가르치셨네요. 카페를 나와 걸었습니다. 하노이 거리가 분주했어요. 오토바이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갔죠. 박준혁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안 씨,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그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삼성 철수 관련 내부 자료예요. 단순히 도망가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문서 뭉치가 들어있었어요. 베트남 현지 직원 보호 계획, 협력업체 지원 방안, 무사고 이전 프로토콜. 하나씩 넘겨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모든 페이지가 사람을 지키는 내용이었어요. 정리해고 최소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협력사 대금, 조기 지급, 기술 이전 완료 후 철수. 한국 기업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비난받으면서도 베트남 사람들을 지키려 했죠. 이걸 공개해도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야 오해가 풀릴 것 같아서요.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개하세요. 한국이 어떤 마음으로 일했는지 알려야 합니다. 공항까지 같이 갔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박준혁이 악수를 청했어요. 안 씨, 조심하세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죠. 하지만 해야 할 일이니까요. 베트남을 부탁합니다. 박준혁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희는 떠나지만 마음은 여기 남아 있어요. 언제든 돌아올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박준혁이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어 답했죠. 게이트가 닫히고 그가 사라졌습니다. 공항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었습니다. 하늘에서 비행기 한 대가 이륙하고 있었어요. 아마 박준혁이 탄 비행기일 겁니다. 저는 차에 앉아 핸들을 잡았습니다. 박준혁이 준 자료가 조수석에 놓여 있었어요. 한국은 조용히 떠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작별 인사도 없이요. 그저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있었죠.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난만 쏟아졌어요. 배신자, 기회주의자, 이익만 챙기는 외국 기업. 한국은 그런 말들을 들으며 묵묵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 대규모 철수 시작. LG도 베트남 투자 재검토. 한국 의존 시대의 종말. 모든 방송이 한국 떠남을 축하하듯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한국이 떠나며 무엇을 남기는지를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 건지를요.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상회담 전에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베트남이 살 수 있었죠. 박준혁이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뉴스 속보를 봤어요. 국제 언론에 베트남 마이너스 중국 비밀 협정 문서가 유출됐다는 거였죠.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차를 길가에 세우고 휴대폰으로 기사를 확인했어요. 로이터 통신이 첫 보도였습니다. 베트남 정부 내부 문서 입수, 중국과의 포괄적 인프라 협정 내용 공개, 전력망 및 핵심 시설 운영권 이전 조항 포함.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가 박준혁에게 보낸 바로 그 문서였어요. 전부 공개돼 있었죠. 전력망 통제권, 항만 운영권, 데이터 접근권, 숨겨졌던 조건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국제사회 충격이라는 제목의 후속 기사도 떴어요. 미국 국무부 논평, 일본 외무성 우려 표명, 아세안 국가들 긴급회의 소집, 모두 베트남의 결정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시작된 거예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이미 난리가 났었습니다.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 모여 있었어요. 다들 같은 뉴스를 보고 있었죠. 누가 유출한 거야? 타오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대외비 문서잖아요. 내부 배신자가 있는 거예요. 다른 직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 첩자일 수도 있어요. 저는 조용히 제자리로 갔습니다. 컴퓨터를 켜는데 이메일 알림이 여러 개 떠 있었어요. 긴급회의 소집이었습니다. 대회의실에 들어서니 고위 관료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래 민 부장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분명히 긴장하고 있었죠. 산업부 장관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어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장관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내부 문서가 국제 언론에 유출됐어요. 누가 했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보안팀이 조사 중입니다. 래 민이 말했습니다. IP 추적하고 이메일 로그 분석하고 있어요. 곧 찾아낼 겁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걸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죠. 국제 반응이 어떻습니까? 장관이 물었습니다. 매우 부정적입니다. 외교부 국장이 답했어요. 미국이 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베트남이 중국에 종속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래 민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협력 관계일 뿐이에요. 언론이 왜곡한 겁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문서 내용이 사실이에요. 중국이 우리 인프라를 통제하려는 겁니다. 안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래 민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똑똑히 말했어요. 정전도, 여론 조작도, 관세 사태도 모두 연결돼 있어요. 중국이 한국을 몰아내고 우리를 장악하려는 계획이었죠. 증거 있어요? 장관이 물었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상하이 서버 경유 기록, 가짜 계정 분석, 래 민 부장의 전환 계획 문서 모두 여기 있어요. 래 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난 겁니까? 불법으로 취득한 거 아닙니까? 내부 서버에서 복구했습니다. 제가 답했죠. 삭제된 파일들이었어요. 누군가 숨기려 했던 진실입니다. USB를 장관에게 건넸습니다. 장관이 노트북에 연결해 파일을 열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확인하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이게 정말입니까? 장관이 래 민을 쳐다봤습니다. 부장,
설명해 보시오. 그건 레 민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예비 검토 자료일 뿐이에요. 확정된 게 아닙니다. 중국 서버를 경유한 이유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상하이 전략연구소와 협력했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레 민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보안팀장이 들어왔어요. 급한 얼굴이었죠. 장관님,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보안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레 민 부장의 이메일 기록을 분석했는데요. 중국 측 인사들과 빈번한 접촉이 있었습니다. 암호화된 첨부 파일도 다수 발견됐고요. 레 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정전 당일 제어 시스템 접속 기록도 찾았습니다. 보안팀장이 계속 말했어요. 외부 IP였는데 추적해보니 중국 광저우 소재 서버였습니다. 누군가 원격으로 우리 전력망에 침입했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죠. 레 민 부장, 장관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지금 즉시 직위 정지합니다. 조사에 협조하시오. 레 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문으로 향했어요. 보안팀원들이 그를 에스코트했죠. 문이 닫히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속았군요. 장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이 처음부터 끝까지 조종하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외교부 국장이 물었습니다. 정상회담이 이틀 뒤인데요. 취소해야죠.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상태로 진행할 순 없습니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한국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밀어낸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오랫동안 눈을 마주쳤어요. 그러다 천천히 말했죠. 사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했어요. 그날 저녁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장관이 직접 나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부가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외부 세력의 영향을 바다 국익을 해치는 결정을 추진했어요. 깊이 반성합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중국과의 협정은 어떻게 됩니까?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장관이 답했어요.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어떤 조항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는요. 장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죠.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였습니다. 우리가 오해했고 잘못 대했어요. 다시 돌아와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늦었지만 진실이 밝혀진 겁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준혁이었어요. 뉴스 봤습니다. 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하셨어요, 안씨. 베트남을 구하셨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답했죠. 이제 시작이에요. 다시 세워야 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준혁이 말했어요. 한국은 언제든 준비돼 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노이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긴 악몽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상회담이 취소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중국과의 모든 협상을 중단했어요. 언론은 연일 특종을 쏟아냈죠. 내부 배신자 체포, 중국 영향력 작전 폭로, 레 민 부장 구속. 하지만 저는 사무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폭풍의 중심에 있었지만 이상하게 고요했어요. 창밖으로 하노이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평소처럼 오가고 있었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베트남이 얼마나 위험한 순간을 지나왔는지 이제 모두가 알게 됐어요. 오후에 장관실로 호출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장관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뒤돌아보며 손짓했죠. 앉으시오, 안씨. 감사합니다. 제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장관도 책상 맞은편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씨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장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라를 구했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답했죠. 당연한 일을 하기가 제일 어려운 법이에요. 장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가 한쪽으로 갈 때 혼자 반대편으로 가는 건 용기가 필요하죠. 한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관이 말을 이었어요.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고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요. 장관이 저를 쳐다봤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한국은 조건을 걸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신뢰를 보여야 합니다. 어떻게요?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말했죠. 시간이 필요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한국은 그걸 기다릴 겁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씨가 한국 측과 연락 책임자가 되시오.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해야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박준혁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제목은 축하합니다였죠. 내용을 열어봤습니다. 안 씨,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베트남을 구했어요. 김태수 선배님께도 전해드렸더니
무척 자랑스러워 하시더군요. 20년 전심은 씨앗이 나라를 구했다고 하시면서요. 한국은 언제든 돌아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베트남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진짜 파트너는 그런 거니까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박 팀장님, 김태수 선배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20년 전 배운 게 오늘 베트남을 살렸습니다. 파트너십은 영원하다고 하셨죠. 이제 그 의미를 정말로 알게 됐습니다. 천천히 오십시오.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길가 전광판에 뉴스가 흐르고 있었죠. 베트남 정부 파격 조건 제시, 한국 기업 복귀 요청, 전력망 공동 개선 사업 제안. 하지만 한국 측 반응은 신중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화면에 나왔어요. 베트남의 제안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결정은 어렵습니다. 양국 관계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죠. 상호 신뢰가 먼저입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은 서두르지 않고 있었어요. 화려한 약속에 넘어가지 않았죠. 말이 아니라 시간을 보겠다는 겁니다. 집에 도착해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한국 공장 앞에서 찍은 거였어요. 김태수 과장과 동료들이 함께 웃고 있었죠. 사진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배운 게 뭐였을까요? 기술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함께 일하는지, 어떻게 신뢰를 쌓는지, 어떻게 파트너가 되는지. 한국 사람들은 그걸 가르쳐줬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았습니다. 베트남이 배신했을 때도 한국은 끝까지 사람을 지켰어요. 조용히 떠나면서도 책임을 다했죠.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어떤 이는 존경하는 눈빛이었고 어떤 이는 불편한 표정이었죠. 타오가 다가왔습니다. 안 씨,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용감할 수가 있나요? 용감한 게 아니에요. 제가 답했습니다.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죠. 우린 다들 틀렸어요. 타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을 오해했어요. 이용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파트너였네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가 말했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북부 산업단지 쪽 하늘이 보였어요. 저 멀리 공장 굴뚝들이 서 있었죠. 한국 기업들이 떠난 자리였습니다. 언젠가 다시 불이 켜질까요? 한국이 돌아올까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닐 겁니다. 이번엔 우리가 증명해야 했어요. 진짜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됐다는 걸요.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할 일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전력망 보안 강화, 투명한 계약 시스템 구축, 내부 감시 체계 정비. 하나씩 적어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한 줄을 더했습니다. 신뢰 회복. 시간이 걸리겠죠. 1년이 될 수도 5년이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기다릴 가치가 있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한 건 국가였습니다. 정부가, 언론이, 국민이 함께 오만해졌죠. 한국을 기억한 건 저였어요. 20년 전 배운 것을 잊지 않았던 한 사람이었죠. 불을 끈 건 우리였습니다. 스스로 함정에 빠졌어요. 하지만 다시 켤 수 있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건 우리 손에 달려 있었어요. 시간을 들여 신뢰를 쌓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진짜 파트너가 되는 것. 그때 비로소 불이 다시 켜질 겁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